40년 전 영하 20도의 눈밭에서 한 병사가 이유도 모른 채 얼어붙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병사는 평생 그날의 소대장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혹한 처벌,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40년간 이어진 악몽.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목숨을 건 희생이었을까? 인생극장 열차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2023년의 어느 주말, 용인의 한 골프장. 은퇴 후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68세 김영호 씨는 초록의 페어웨이 위에서 차분히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상쾌한 바람결에 잔디 냄새가 스치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평화롭고 한가로운 일상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김영호의 오랜 친구 한 명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형, 오늘은 좀 잘 치시겠죠? 지난번엔 완전 삽질이었잖아요.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김영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새로 장만한 드라이버를 들어보였다. 오늘은 다를 걸 내 비장의 무기. 제 클럽 맛 좀 보여주지. 주변의 몇몇 동년배들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김영호는 살짝 긴장을 푸는 의미로 어깨를 돌리며 힘을 뺐다. 툭, 그리고 힘있게 스윙을 했다. 볼은 호쾌한 곡선을 그리며 파란 하늘로 솟구쳐 멀리 날아갔다. 오, 이번엔 방향 좋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김영호는 모자챙을 살짝 들어올려 인사하며 미소 지었다. 흡족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문득 등 뒤에서 낯익은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오랜 세월 잊고 지냈지만 결코 잊힌 적 없는 어떤 눈빛. 김영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여 미터 떨어진 다른 팀의 한 노년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말쑥한 골프 복장에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긴 박중사, 현재 72세. 아니, 지금은 백발의 노신사가 된 그 남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김영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김영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저 사람이? 박중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걸음을 내디뎠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 윤곽이 선명해졌다. 김영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직감적으로 알아본 것이다. 박중사가 다가와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김영호 병장 아닌가? 김영호의 손에서 쥐고 있던 골프채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의 목소리는 잠긴 듯 떨렸다. 박 소대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아릿한 기억이 일순간에 되살아났다. 김영호의 표정은 굳어졌고 박중사의 눈빛 역시 복잡하게 흔들렸다. 서로를 확인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이 고요해졌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김영호의 골프 친구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영호 형 아시는 분이야? 오, 인사 좀 시켜줘요. 김영호는 당황하여 얼버무렸다. 아는 분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론 가슴 깊이 쌓인 감정이 솟구쳐 올라 목이 막히는 듯 했다. 박중사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자네였구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눈빛은 그대로네. 그러나 김영호는 그 손을 선뜻 맞잡지 못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짧은 인사말에 담긴 차가운 기류를 박중사도 느꼈다. 골프 친구는 여전히 사태 파악이 안 된 눈치였다. 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웃으며 제안했다. 이왕 만나신 김에 같이 한조로 칩시다.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영호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주친 사람이 하필 40년간 원망해온 그 소대장이라니. 함께 라운딩을 도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박중사는 친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짐작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는 골프는 다음에 치는 걸로 하지요. 지금은 잠시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엔 미안함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렇게 즉흥적인 재회로 인해 골프 라운드는 도중에 취소되었다. 김영호는 가방에서 공과 티를 힘겹게 집어넣으며 속이 뒤집히는 기분을 애써 다스렸다. 친구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잠시 후 클럽하우스의 야외 테라스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았다. 산뜻해야 할 가을 공기가 왠지 싸늘하게 느껴졌다. 김영호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박중사 역시 말을 고르고 있었다. 서먹한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다. 40년. 말로 하기 쉬운 세월이 아니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김영호는 눈앞에 박중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예전에 늠름했던 소대장 모습은 세월에 풍화되어 다만 온화해 보이는 노신사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영호의 가슴 속에는 1975년 그 겨울밤에 얼어붙은 한 조각의 기억이 도려낸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중사였다. 그는 낮게 한숨을 쉬고는 애써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오랜만이네, 제대하고. 어떻게 지냈나, 김 병장? 김영호는 그 부드러운 말투에 오히려 숨겨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커피잔을 꼭 쥔 채 시선을 돌렸다. 소대장님께서 제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엔 서늘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제 인생이 어땠든 이젠 상관없지 않습니까? 박중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군. 그의 음성에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그 한마디에 김영호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마음에 담아뒀냐고요? 그는 비웃듯 되물었다. 그깟 원망으로 끝났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40년입니다. 30해 동안 저는 겨울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목소리가 점차 떨리기 시작했다. 저녁하고 나서도 눈만 감으면 그날 밤 얼어붙은 초소와 소대장님 얼굴이 떠올랐다고요. 말을 내뱉는 김영호의 눈가에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했다. 그는 턱을 꽉 깨물며 덧붙였다. 제 군 생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박중사는 차마 김영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김영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잔디밭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골프팀이 웃고 떠들며 카트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 평온한 일상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듯 느껴졌다. 박중사는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나 김영호의 등 뒤로 다가섰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네, 김 병장. 내가 사죄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냈네. 김영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사죄요? 이제 와서 사죄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40년 동안 그 밤에 얼어붙은 채 홀로 남겨진 제 젊은 날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어느새 긴장과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박중사는 무거운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날의 일을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군.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네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어. 김영호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는 사실이라뇨?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 겁니까? 박중사는 김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려는 듯 그의 표정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40년 전 그날 밤 사실은 과연 박중사가 말하려는 40년 묵은 비밀은 무엇일까?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75년 겨울 GOP의 추억. 시간은 거슬러 1975년 1월 강원도 최전방 GOP 일반전초 지역. 사방이 눈으로 덮인 산악지대에 초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칼바람은 철책을 휘몰아치고 나뭇가지마다 서리가 하얗게 맺혀 있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혹한,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이곳은 휴전선 최전방,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군대 문화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거칠었다. 총성과 포성이 멎은 정전 상태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냉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무장공비와 첩보원이 침투를 시도하던 시절이다.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젊은 군인들에게 겨울의 추위는 적만큼이나 무서운 상대였다. 그곳에서 복무 중이던 김영호는 21세의 병장으로 전역을 약 100일 남겨둔 말년 병사였다. 고향 집을 떠나온 지 거의 3년, 마음은 이미 전역 후 민간인의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D-100이란 숫자가 무색하게 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춥다 추워. 김영호는 움츠린 채 초소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혹한의 경계 근무를 서느라 손발이 꽁꽁 얼어 있었다. 군모를 꾹 눌렀어도 귓불이 시려왔다. 함께 근무 서던 후임 병사가 다가와 어깨를 툭 건드렸다. 영호 병장님, 이제 곧 교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박 소대장님이 순찰 나오신대요. 그 한마디에 김영호는 얼어붙었던 몸이 더욱 경직되는 걸 느꼈다. 박 소대장? 그는 속으로 긴장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시려나? 작은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박 중사는 김영호의 소대장이자 당시 40대 초반의 중사였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귀신 소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규율에 있어서 가차 없었다. 그의 까다로운 눈을 피하려면 먼지 하나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해야 했다. 특히 이상하게도 박 소대장은 김영호 병장에게 유난히도 엄격하게 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영호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병사였다. 사소한 장난이나 규율 위반한 적 없이 성실히 근무를 해왔다. 그런데도 소대장은 틈만 나면 그를 나무랐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눈 내린 아침, 그는 분대원들과 함께 진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워낙 한파가 심해 모두가 동작이 굼뜨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김영호가 잠시 장갑을 벗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는데 때마침 순찰을 돌던 박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았다. 김영호 병장, 박 중사의 호통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근무 중에 태만하게 웅크리고 뭐 하는 건가? 김영호는 깜짝 놀라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죄송합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 잠시 박 중사는 추위 따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변명할 필요 없다. 작업 중에는 작업에만 집중해. 그렇게 나약해서 나라를 지키겠나? 그리고는 동계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맨손 PT 체조 50회를 현장에서 시켰다. 김영호는 언손으로 눈밭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며 이를 악물었다. 대체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야? 서러움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손에 감각이 없었고 밤에 보초를 설 때도 손가락이 저릿저릿했다. 다른 분대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나왔다. 식사 시간, 식당에서 한 병사가 김영호 옆에 앉아 슬쩍 물었다. 야 영호야, 너 예전에 무슨 사고 쳤냐? 왜 소대장님이 너만 잡는 것 같지?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나도 왜 그러시는지. 그는 진심으로 알 수 없었다.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자신만 보면 트집이었다. 다른 선임 하나가 밥을 휘저으며 수군댔다. 야, 근데 소문 들었는데? 영호 친형이 박 소대장 고향 선배래. 혹시 그 둘 사이에 뭔 일 있었던 거 아냐? 설마 그럼 악감정으로 그러는 거야? 다른 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호는 깜짝 놀라 그 선임을 쳐다봤다. 우리 형을 안다고? 친형은 자신보다 5살 위로 현재 다른 부대에 복무 중이었다. 형이 휴가를 나오면 이번 주말에 영호를 면회 오기로 되어 있었다. 영호는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혹한 속 고생하는 자신에게 형이 따뜻한 격려를 해줄 것을 기대하며 긴 군 생활의 위로를 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들은 얘기론 그래.
내 형이 소대장님 고향 선배고 무슨 체육회인가에서 같이 운동했다고 하던데. 선임이 귀띔하듯 말하자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그래서 일부러 더 엄하게 대하는 건가? 한 후임이 궁금증을 표했다. 아는 사이면 더 잘해줄 법도 한데. 영호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혹시 형 때문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형과 무슨 악연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자신에게 이러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형이 고향 선배면 잘 챙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오히려 미운 정이라도 들었던 걸까? 설마 형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화풀이를 나에게 하는 건 아니겠지? 영호는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지만 딱히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어느 저녁 점호 시간, 생활관 바닥에 광을 내느라 분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김영호는 솔선해서 걸레질을 하며 동생들을 독려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생활관 1등 한번 받아보자고. 그때 마침 생활관을 돌러온 박중사가 문지방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영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석에 한 병사가 잠깐 걸레를 놓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거기 김영호 병장 분대 통솔을 그렇게 하는 건가? 박중사가 냉랭하게 지적했다.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영호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저 잠깐 숨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후임에게 다가가 얼른 일하라고 눈짓을 줬다. 하지만 박중사는 이미 잔뜩 언짢아진 표정이었다. 분대장이 분대를 제대로 통솔 못하면 누가 합니까? 김 병장,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호는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중사는 씁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주말 근무 후 외출 금지.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김영호는 속이 타들어갔다. 이번 주말은 그토록 기다리던 형과의 면회가 잡혀있던 날이었다. 형은 먼 길을 휴가 나와 찾아오는 건데 자신은 외출 금지라니. 그는 당장 쫓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더구나 평소 박중사의 엄격함을 잘 아는 그는 감히 불복종하거나 애원할 엄두도 못 냈다. 그날 밤 영호는 침낭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 침상에서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눈은 말똥말똥했다. 형이 오는 날인데 이렇게 못 만나는 건가? 형이 서운해할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허탈감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다. 눈을 감으면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그동안 겪은 박중사의 가혹한지도 편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얼어붙은 손으로 PT를 하던 기억,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모멸감, 후임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면회 약속까지 물거품이 되었다. 그때 생활관 구석 침상에서 함께 잠들지 못한 고참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영호야, 괜찮아? 김영호는 몸을 돌려 작게 대답했다. 예. 그냥 잠이 좀 안 와서요. 고생 많다. 근데 너무 마음 두지 마. 곧 전역하니까. 지나간다. 다 지나가. 선임은 위로하듯 말했다. 영호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곧 저녁이야. 이 악물고 버티자. 100일도 안 남았잖아. 하지만 그 100일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에 내려앉았다. 그렇게 억지로 자신을 다독이며 뒤척이던 그에게 한밤중에 정막을 깨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우 마이너스 귀를 때리는 경보음의 생활관 모든 인원이 벌떡 일어났다. 무언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모양이었다. 비상 걸렸다. 분대장이 소리쳤다. 모두들 급히 군장을 챙기고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렸다. 김영호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얼른 전투화를 끈을 조이고 총기를 손에 쥐었다. 밖은 한밤중,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적막한 GOP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으로 흔들렸다.
영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일이지? 북한에서 도발인가?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다. 박중사가 연병장 한복판에서 중대원들을 집합시켰다. 희뿌연 수월광 아래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현재 상황 불명, 전원 전투 대기, 각 초소 경계 태세 강화. 김영호는 총을 맨 채 분대와 함께 지정된 초소로 황급히 뛰어갔다. 그가 담당하는 5번 초소는 철책선 최전방, DMZ와 가장 가까운 접촉 지역이었다. 낮에도 살벌한 곳인데 깊은 밤에다 비상 상황이라니 등골이 서늘했다. 초소 내부는 비좁았지만 총안구 너머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칠흑 같았다. 가로등 없는 DMZ 너머에서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김영호는 숨을 죽이고 바짝 긴장한 채 망원경으로 어둠을 살폈다. 함께 투입된 후임도 잔뜩 겁먹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저 눈발만 바람 따라 흩날릴 뿐 적도 아군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오보였나? 김영호는 다소 안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혹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몸이 굳어갔다. 얼마 후 초소 무전기가 치지직 소리를 내며 작동되었다. 박중사의 음성이 낮게 들려왔다. 모두 귀를 기울여. 아직 아무 이상 없나? 각 초소는 이상 물을 보고했다. 상황은 긴박했지만 동시에 지루한 대치가 이어졌다. 김영호 역시 무전을 집어들었다. 5초소 이상 없습니다. 계속 감시 중. 그는 나지막이 보고했다. 시간이 더 흘러 새벽 1시가 넘어서도 별다른 상황은 없었다. 긴장했던 중대원들의 몸에도 점차 피로가 몰려왔다. 김영호는 동료에게 잠시 망원경을 넘겨주고 굳은 목과 어깨를 풀기 위해 창가를 벗어났다. 초소화는 난로 하나 없이 냉골이어서 얼음장 같은 공기가 뺨을 때렸다. 그때 눈 쌓인 철문을 열고 박중사가 초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눈길을 헤치고 각 초소를 돌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김영호와 후임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계 상태 이상 없나? 박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호는 경직된 자세로 답했다. 네, 소대장님.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박중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 초소 내부가 드러났다. 적외선 감시 장비며 경계 일지 등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박중사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초소 구석 책상 위에 놓인 근무일지였다. 그날따라 교대 시각이 엉켰고 김영호는 아직 일지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중사는 다가가 일지를 휙 들춰보았다. 깨끗해야 할 서류의 빈칸들이 보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야, 초소 근무일지 정리가 안 됐잖아. 박중사는 일지를 흔들며 추궁했다. 김영호 병장, 또 근무 태만인가? 김영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상황 주시하느라. 아직 작성할 시간이. 그러나 박중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변명 필요 없어. 그가 일갈했다. 규율이 생명인 곳에서 이런 기본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건가? 초소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후임 병사는 숨도 못 쉬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김영호는 억울함이 북받쳤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박중사는 일지를 탁 내려놓으며 냉혹하게 선언했다. 이번 주말 영매면회 취소다. 그 순간 김영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대장님, 그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다. 제 친형이 이번 주말 휴가를 나와서 면회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박중사는 눈썹을 축혀 세웠지만 금세 돌같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군인에게 면회는 특혜가 아니야. 규율 위반엔 벌이 따른다. 하지만 김영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박중사가 매섭게 눈을 흘겨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더 할 말 있나? 김 병장,
소대장의 어조는 끝났다는 듯 단호했다. 김영호는 모진 한기에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악 물고 외쳤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자신에게 화가 난 듯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었다. 박중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군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특히 너처럼 모범병사라면 더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러곤 밖으로 나갈 태세를 취했다. 그때였다. 초소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스락 소리. 박중사는 귀를 기울이며 움직임을 멈췄다. 김영호와 후임도 기척을 느끼고 숨을 죽였다. 혹시 동물인가 싶었지만 박중사의 표정이 날카롭게 변했다. 거기 누구 있어? 박중사가 즉각 초소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갔다. 김영호도 반사적으로 소총을 움켜쥐고 그 뒤를 따랐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고 주변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초소 뒤편으로 돌아간 박중사는 군용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 뽀드득거릴 뿐이었다. 잠시 바람소리 외엔 아무 인기척이 없자 박중사는 시멘트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김영호는 총구를 부들부들 떨며 어둠을 겨냥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하지만 곧 박중사는 손을 들어 김영호를 제지했다. 그만, 돌아가자. 네. 김영호는 의아했지만 명령에 따라 초소로 복귀했다. 박중사는 여전히 뭔가 생각에 골몰한 표정이었다. 초소 안에 들어오자 박중사는 방금의 일은 잊은 듯 다시 지적을 이어갔다.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초소 뒤편 눈이 쌓였다고 했잖아. 확인도 안 했나? 김영호는 어리둥절했다. 소대장님, 제가 방금 치웠는데도 눈이 계속 내렸어. 그러나 박중사는 기다렸다는 듯 호통쳤다. 거짓말 마. 내가 직접 봤어. 초소 뒤편 눈이 허리까지 쌓였더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김영호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박중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얼른 치우지 못해? 박중사는 이미 노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오늘 밤 각오해. 얼차려 준비해. 영문을 모르는 후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영호도 속이 타들어갔다. 초소 뒤편 눈? 그는 갸우뚱했지만 곧 깨달았다. 아까 박중사가 인기척을 느껴 뒤편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곳에 쌓인 눈을 보고는 그것을 빌미로 벌을 주려는 모양이었다. 아니, 제가 치운 건 초소 앞인데. 그는 항변하려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전투복장, 완전군장으로 나와. 박중사는 싸늘하게 명령했다. 김영호 병장은 지금부터 초소 주변 눈 다 치운 다음 밖에서 얼차려 실시한다. 50회. 초소 안에 서 있던 다른 병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그것도 완전군장 철모에 20kg에 달하는 배낭, 탄약, 무기 등 풀장비 착용 상태로 얼차려 50회라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징벌이었다. 그것도 한밤중 비상 상황 도중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김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이미 지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박중사는 초소를 나서며 덧붙였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법. 움직여!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영호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천천히 초소 밖으로 걸어나갔다. 후임이 놀란 얼굴로 따라 나오며 작게 속삭였다. 병장님 어떡해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김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겠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말은 덤덤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는 혹한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러다 얼어 죽는 건 아니겠지? 아찔한 생각이 스쳤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다. 곧이어 그는 완전 군장을 갖추고 눈보라치는 초소 앞 공터로 나섰다. 하늘에선 여전히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박중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갑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했다. 준비됐나? 시작! 박중사의 구령이 떨어지자 김영호는 이를 악물고 눈 위에 엎드렸다 일어서기를 시작했다. 눈 속에 털썩 몸을 던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엎드려 뻗쳐 마이너스 일어서 얼차려 동작이었다.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어깨와 허리를 짓눌렀고 몇 번 하지도 못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나, 둘, 셋. 후임 병사가 조심스럽게 횟수를 세기 시작했다. 주변엔 싸늘한 바람과 함께 그의 기계적인 숫자 소리만 울렸다. 김영호는 처음 몇 회는 버틸만 했다. 그러나 10회를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폐에선 뜨거운 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눈 덮인 땅에 엎드릴 때마다 차가운 눈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도려냈다. 몸이 축축히 젖으며 한기가 뼛속까지 스몄다. 15, 16. 후임의 목소리도 점차 불안에 떨렸다. 눈발이 워낙 거세 새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다. 김영호의 시야는 어느새 핑 돌고 있었다. 더는 안 돼. 못 일어나겠어. 그는 몇 초간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박중사가 소리쳤다. 김 병장,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윙윙 울렸다. 그러나 김영호는 겨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온몸의 근육이 파열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형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그의 머릿속엔 엉뚱하게도 형 생각이 떠올랐다. 휴가 나온 형이 부대를 찾아왔을 때 자신이 면회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놀라고 실망할까. 형, 미안해. 마음속으로 아우성쳤지만 눈앞의 현실은 끝없는 고통뿐이었다. 30회를 넘기면서부터는 숫자조차 희미해졌다. 눈물과 땀, 눈송이가 뒤섞여 김영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리는 무감각해졌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박중사는 그런 김영호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제발, 버텨다오. 김병장, 조금만 더. 박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손바닥 속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눈보라는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점점 거칠어져 5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후임 병사는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50을 외쳤다. 드디어 50회를 채운 것이다. 그 순간 김영호는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다. 그의 온몸이 달아오르다가도 동시에 싸늘했다. 심장이 쿵쿵대며 속에서 터져나올 듯했고 숨이 가빠 제대로 들이쉴 수 없었다. 의식이 아득해졌다. 후임이 놀라 허둥지둥 김영호에게 달려갔다. 병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김영호는 대답이 없었다. 싸늘한 눈바닥 위에 엎드린 채 겨우 미약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박중사는 그제야 다급히 뛰어와 김영호의 몸을 일으켰다. 김영호, 이봐, 정신 차려. 그동안 엄격하기만 하던 그의 음성에 처음으로 다급함과 두려움이 서렸다. 그는 급히 장병 몇을 불러 함께 김영호를 부축하게 했다. 어서 초소 안으로 옮겨. 몇몇 병사들이 달려와 의무병 호출과 핫팩 준비 등을 시작했다. 김영호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반쯤 실려 초소 안으로 옮겨졌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후임은 울먹이며 물었다. 소대장님, 이러다 김 병장님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박중사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뜨거운 물, 어서 물 끓여와서 손발 녹여. 그리고 자신은 군용 무전기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한쪽 구석에서 몰래 무전을 송신하기 시작했다. 독수리, 독수리. 여기는 민들레. 현재 상황 발생.
지원부대 언제 도착 가능한가? 오버.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본부 쪽에서 응답이 왔다. 민들레, 여기 독수리. 지원 병력 40분 내 도착 예정. 그때까지 현 상황 유지, 대기 바람. 통신 종료. 박중사는 무전기 넘어 이어진 짧은 통신에 입술을 앙다물었다. 40분. 무려 40분이나 이 상황을 유지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김영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초소 한 켠에 누워 담요로 꽁꽁 싸맨 김영호가 미미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후임 병사 둘이 그의 손발을 주물러가며 녹이고 있었지만 아직도 의식이 흐릿해 보였다. 박중사는 복잡한 심정으로 다시 초소 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김영호.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의 눈에 고뇌와 슬픔이 어렸다. 그런데 김영호와 다른 병사들은 박중사의 그 중얼거림을 들을 새도 없었다.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오직 박중사만이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초소를 노리고 있는 어둠 속의 위협을, 계속되는 가혹한 처벌. 하지만 박중사의 수상한 행동에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지원부대? 대체 무슨 지원부대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밤의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박중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초소 안의 장병들은 김영호를 간호하느라 분주했고 혹한의 바깥 순찰을 돌았던 몇몇 병사들도 동상 위험으로 잠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겉보기엔 얼어붙은 한밤중의 고요한 초소. 그러나 박중사의 신경은 온통 바깥 어둠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는 초소의 전등을 최소한으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불빛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해. 창문도 다 가려. 병사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황급히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박중사는 자신이 직접 초소 외부로 나섰다. 그는 허리를 낮추고 초소 뒤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눈보라가 거세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 숨어서 이 초소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사실 비상이 걸린 이유는 바로 적의 침투조 징후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상부로부터 통신 도청을 통해 북한 측에서 특수부대원 2명이 남아있다는 정보가 전파되었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5번 초소라는 첩보였다. GOP 상황실에서 전달받은 박중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평소처럼 긴장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실제 무장공비가 침투한 상황이라면 자칫하면 초소 전체 병력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박중사는 즉시 대대를 통해 특전사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험난한 산악 지형의 혹한 밤중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지원부대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사이 자신이 맡은 소대를 지켜내야 했다. 어떻게 시간을 벌지? 그는 초조하게 고민했다. 적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만약 덮쳐온다면 기습을 당해 초소가 장악될 위험이 컸다. 초소를 버리고 퇴각할 수도 없고 그대로 기다리자니 속수무책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김영호 병장이었다. 통신병으로 있던 김영호는 빠르게 본부 지침을 각 초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침착하고 믿음직한 병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중사는 그런 김영호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며칠 전 김영호의 형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은 기억이 있었다. 고향 선배이자 친구의 동생인 김영호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중사는 그 편지를 읽고 괜히 마음이 심란했었다. 내가 이 친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김영호를 대하기 시작했다. 군에서는 방심하는 순간 죽는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터였다. 사랑하는 전우를 잃는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는 공포였다. 그래서였다. 김영호 병장을 향한 그의 엄격함에는 일종의 초조함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영호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 그것이 그동안 그를 유난히 타이트하게 굴도록 만든 숨은 동기였다. 하지만 정작 김영호는 그런 속사정을 알 리 없었고 오해만 커져갔다. 그리고 지금 박중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또 한 번 김영호를 이용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려면 냉혹한 선택이 필요했다. 박중사는 우선 초소 내 모든 병사들에게 속삭였다. 쉿,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 외엔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 총소리도 내지 말고 불빛도 최소화해.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는 김영호에게 아까 내린 벌을 계속 지속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김영호를 초소 밖에 세워두면 침투조의 시선이 초소에서 벗어날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적들은 지금 초소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몰라. 하지만 밖에 단독으로 움직이는 병사가 있다면 섣불리 접근하지 못할 거야. 박중사는 이 가설에 희망을 걸었다. 실제로 초소로부터 약 100m 거리의 어둠 속에 엎드려 있던 2명의 침투조원들은 눈밭에서 얼차려를 받고 있던 김영호의 형체를 발견하고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조용히 초소에 접근해 안에 있는 경계병 둘을 제압하고 통신 장비를 파괴해야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초소 바깥에 완전 무장한 병사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뭐야 저건? 침투조원 중 리더 격인 인물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훈련 중인가? 영하 20도에? 다른 한 명이 의아해했다. 계속 엎드렸다 일어나는 걸 보니 벌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리더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발이 심해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혼자 있는 병사처럼 보였다. 이상하다. 만약 벌 받는 거라면 초소 안에 다른 인원도 있을 텐데 왜 지금 시각에? 둘은 순간 작전 수행을 망설였다. 자칫 덤볐다가 저 병사가 소리를 지르거나 총을 쏘면 초소 인원들에게 발각될 수 있었다. 기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저 병사가 혼자 저렇게 혹한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은 어딘가 함정처럼 느껴졌다. 계획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하 요원이 속삭였다. 리더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좀 더 지켜보자. 지원 병력이 있는지 확인해. 그들은 당초 잠입 루트에서 벗어나 눈 속에 엎드린 채 김영호의 동태를 살폈다. 한편 초소 안 박중사는 몰래 창틈으로 그 지점을 관찰 중이었다. 당연히 침투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그들이 어딘가 날 지켜보고 있을 거라 직감하고 있었다. 좋아. 움직임이 없다. 통했다. 그는 속으로 쾌를 불렀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죄어왔다. 창밖에 김영호는 점차 동작이 느려지고 있었다. 안 돼. 조금만 더. 박중사는 작은 소리로 신음했다. 시간을 더 끌어야 했다. 지원 부대까지 아직 20분 가까이 남았을 텐데 김영호는 이미 한계였다. 소대장님, 김 병장님을 이제 그만. 한 병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모두들 눈물 어린 눈으로 김영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박중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하지만 저러다 진짜 쓰러집니다. 후임 하나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박중사는 마음을 돌처럼 굳게 먹으며 명령했다. 명령이다. 아직 데려오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이건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야. 다 살리기 위해서야. 그러나 김영호가 눈밭에 쓰러지는 순간 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김영호.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잠시 침투조고 뭐고 잊은 채 그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 초소 안에서 동료들이 먼저 뛰쳐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박중사는 급히 제지했다. 아직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소대장님. 모두가 울분에 찬 얼굴이었다. 내 명령을 따르라. 박중사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지원만 오면. 다행인지 아니 잔혹하게도 김영호는 50회를 채우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박중사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 그는 곁에 있던 병사에게 작게 지시했다. 지금 가서 김 병장 끌고 와. 단 최대한 조용히 빨리.
4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뛰어나가 김영호를 부축해 들었다. 침투조 쪽에서 보면 쓰러진 병사를 수거 하는 모습이 될 터였다. 박중사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혹 이때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침투조원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망설이고 있었다. 봐, 쓰러지니까 동료들이 데리러 나오잖아. 한 명이 말했다. 역시 훈련이었나? 리더는 이를 악물었다. 이런 날씨에 이상해. 하지만 지금 어설프게 덤볐다간 실패한다. 기회 엿보자. 그렇게 김영호가 초소로 다시 들여진 후에도 침투조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숨어서 상황을 관망했다. 그들이 결정적 행동을 주저한 몇 분, 그 시간이 모두의 목숨을 살리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초소 안으로 들어온 김영호는 이미 반쯤 실신한 상태였다. 박중사는 그를 바닥에 눕히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벗겨주었다. 김영호의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땀과 서리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수고했다. 좀만 버텨. 박중사는 그의 뺨을 살짝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수없이 사과했다. 그때 멀지 않은 언덕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조명탄이 번쩍였다. 그리고 인기척을 느낀 듯 침투조 중 한 명이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형님,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리더도 그 불빛을 감지하곤 긴장했다. 지원부대인가? 이렇게 빨리? 그는 판단이 흐려졌다. 사실 그 조명탄은 지원 특전부대가 접근하면서 은밀히 쏜 신호탄이었다. 박중사가 요청한 대로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던 그들이 최종 공격 직전 신호를 보낸 것이다. 초소한 박중사의 무전이 치지직거렸다. 민들레, 여기는 매. 잡음 사이로 단어 몇 개가 들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지원부대가 도착한 것이다. 박중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전원 전투 준비. 적 발견 시 사격 개시. 병사들은 즉시 무기를 잡고 초소각 창문에 포진했다. 불과 몇 초 후 초소 바깥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타타타탕. 적의 위치를 향해 지원부대의 소총 사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눈 덮인 어둠 속에서 총구 화염이 번쩍였고 잠복해 있던 침투조는 일순 패닉에 빠졌다. 함정이야. 도망쳐. 침투조 리더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특전사 대원들에게 포위당한 그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제압당했다. 강력한 전투력의 특전사 요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2명 모두 무장해제되었다. 초소에서는 긴장 속에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금방이라도 총알이 날아들 것 같던 순간 이내 투항, 움직이지 마 라는 우리 측 함성이 들려왔다. 병사들은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중사는 무전을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모두 제압 완료인가? 응답하람. 민들레, 여기는 독수리. 침투조 2명 제압 완료. 안전 확인. 본부의 답신이 왔다. 그제야 박중사는 완전히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살았다. 정말 모두가 살아남았다. 초소 병사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느껴온 극한의 공포가 한꺼번에 해소되며 다리 힘이 풀리는 듯했다. 김영호는 아직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했지만 총성에 놀라 눈을 뜬 상태였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박중사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몸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박중사는 지친 얼굴로 살며시 웃었다. 별일 아니야. 잠깐 소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어. 그는 김영호의 이마에 살짝 손을 얹었다. 아직도 열기와 냉기가 뒤섞인 듯 한기가 느껴졌다. 괜찮아. 자네 덕분에 모두 무사하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곧 지원온 특전사 지휘관이 초소로 들어섰다. 수고했어, 박중사. 그는 악수를 청했다. 보고에 의하면 특출한 상황 판단 덕에 아무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더군. 박중사는 쑥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애들이 잘 버텨줬을 뿐입니다.
그는 옆에서 누워있는 김영호를 흘깃 보았다. 김영호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다. 방금 들은 박중사의 한마디 자네 덕분에 모두 무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덕분이라니. 내가 뭘 했지? 영문을 몰랐지만 극도로 지쳐있던 그는 이내 눈꺼풀을 감았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었다. 이 친구는 꼭 치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사는 특전사 지휘관에게 간곡히 말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오늘 이 친구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곧 저녁을 앞두고 있어서. 지휘관은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알겠소. 오늘 일은 전부 기밀로 처리될 거요. 공식 보고서엔 그저 특수부대 첩보작전 성공으로만 기록될 테니까 안심하시오. 박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산 너머로 어느새 새벽빛이 희끄무레하게 번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박중사의 숨겨진 작전과 희생. 그 밤 김영호의 극한의 고통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하지만 김영호 병장은 이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전역하게 된다. 이 오해와 진실은 40년 동안 묻혀있게 될 것인가? 시간은 다시 흘러 2023년의 현재. 용인 골프장 테라스의 오후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김영호의 마음속에는 40년 전 그날의 한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숨을 골랐다. 방금 전까지 박중사와 나눈 대화에서 솟구친 감정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박중사는 조심스럽게 김영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얹었다. 그러나 김영호는 흠칫하고 손을 빼며 박중사를 노려보았다. 소대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뭘 말인가? 박중사는 머뭇거렸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그 후로 10년 넘게 악몽에 시달렸다는 걸 알고 계셨냐고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서름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전역 후에도 겨울밤만 되면 1975년 그 눈밭에 홀로 있던 꿈을 꿨어요. 땀에 젖어 깨고 온몸이 떨려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박중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호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김영호는 말을 이어갔다. 군대에서 겪은 일들은 잊고 싶어도 잊히질 않았어요. 특히 소대장님 얼굴.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풀면서 힘겹게 말을 이었다.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소대장은 날 미워했을까? 왜 나만 갖고 그렇게 가혹하게 굴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답은 없었지만요. 테라스 난간 너머 멀리 잔디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곳 테이블을 둘러싼 공기만큼은 무겁고 숙연했다. 박중사는 김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보고 심장이 저릿했다. 그는 낮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미안하다고요? 김영호는 쓰게 웃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지나면 미안하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소대장님, 그의 어조가 굳어졌다. 40년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면 다 끝입니까? 박중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김영호의 비통한 표정을 마주할 뿐이었다. 김영호의 말이 이어졌다. 소대장님과 헤어진 후로 제 인생은 온통 그늘이 졌어요. 겉으론 잊은 척, 괜찮은 척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했어요. 가족들한텐 차마 말도 못 꺼냈습니다. 미친 군대에서 당한 일이라며 이해 못할까봐. 그는 손을 떨어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 쓴 커피 맛이 혀끝에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쓴 건 마음속 울분이었다.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이야기 못했어요. 그냥 내가 군대 얘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하지만 실은 매일 밤
그날로 돌아가는 악몽을 꿨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 저는 아직도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다 이내 떨렸다. 박중사는 눈앞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준 상처가 이렇게나 깊었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아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할 말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다. 전역하고 10년쯤 지났을 때까지도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김영호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했다. 사람들은 그냥 제가 추위 타나 보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던 거였습니다. 저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말을 마친 김영호는 지친 듯 등이 축 늘어졌다. 왼손으론 식탁 모서리를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는 모습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중사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훔쳤다. 이미 결심은 서 있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박중사는 작게 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김영호 병장, 40년 전 호칭 그대로 불러본다. 김영호는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다. 박중사는 비로소 자신의 오랜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김영호는 흠칫했다. 진실이라뇨? 박중사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김영호는 얼떨떨했다. 그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었다. 도대체 왜?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포기했던 물음. 이제 와서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 밤 우리 초소를 박중사는 조심스레 운을 뗐다. 북한 특수부대 침투조 둘이 노리고 있었다네. 김영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침투조라니요. 박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첩보가 있었어. 무장공비 둘이 우리 지오피로 내려왔다는 정보. 상부에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지. 그런데 우리 오초소가 목표란 걸 알게 되었네. 김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날 비상이 걸린 게 침투조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박중사는 그렇다고 조용히 답했다. 그렇네. 당시 당장 적들이 들이닥칠 상황이었지. 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보 보고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네. 김영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중사를 바라봤다. 근데 왜 그걸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때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소대장님이 날 미워해서 벌 주는 줄만 알았다고요. 알고 있다네. 그래서 미안하네. 박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군사기밀이었거든. 만일 그 사실을 알리면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계획이 새 나갈 수도 있었지. 김영호는 계속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제가 얼차려 봤던 그 시간에 정말로 그는 자신의 입으로 그 가능성을 차마 끝맺지 못했다. 박중사는 결연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자네가 밖에서 벌 받고 있을 때 바로 그 눈밭 어딘가에서 놈들이 초소를 엿보고 있었다. 김영호는 몸서리를 쳤다. 순식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혀 몰랐다. 4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그렇게 고생할 때 어둠 속에 총을 든 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생각만으로도 아찔했다. 내가 위험했다고요? 그럼 전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김영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중사는 두 손을 모아 쥐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네.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밖에서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적들이 선뜻 움직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실제로도 놈들이 당황해서
바로 공격하지 않고 지켜봤지. 박중사의 말에 김영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럼 저를 미끼로 삼으신 겁니까? 김영호의 눈이 커졌다. 자신이 믿었던 상관이 자신을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박중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네. 그는 급히 설명을 이었다. 미끼가 아니라 오히려 널 구하기 위해서였어. 구하기 위해서요? 김영호는 뭐가 뭔지 혼란스러웠다. 전 모르겠군요. 저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든 게 어떻게 저를 구한 겁니까? 박중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초소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면 놈들이 들이닥쳤을 때 우린 속수무책이었을 거야. 밤중에 눈보라 속에서 기습당하면 우리 중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네. 김영호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눈앞에 1975년의 그 초소 풍경이 떠올랐다. 모두 한자리에 몰려 있었다면, 만약 갑작스레 적이 들이닥쳤다면 자신도 동료들도 쓰러졌을 거라는 상상이 스쳤다. 난 널밖에 세워두는 걸로 적들을 교란시키고 시간을 벌었어.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놈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박중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40년 묵은 아픔이 서려 있었다. 내가 정말 죽도록 힘들었지만 버텨준 덕에 나머지 인원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 김영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내저었다. 그럴 리가.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분명히 뭔가 기록이나. 박중사는 쓸쓸하게 웃었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렇네. 공비 침투 사건 같은 건 다 함구되지. 공식적으로 우리 부대 역사상 그런 일 없었다고 처리됐지. 나와 특전사 몇몇만 아는 비밀로 남았네. 아니 그래도. 김영호는 혼란스러웠다. 저한테는 말해주셨어야죠. 저 그렇게 오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박중사는 김영호의 말을 잘랐다. 말할 수가 없었어. 전역한 너한테 기밀사항을 발설하면 나도 군법에 처해지고 너도 불필요하게 위험할 수 있었지. 김영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박중사의 설명은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그럼 제 목숨이 그날 사실은 소대장님 덕분에 구해진 건가요? 한참 만에 그가 겨우 짜낸 목소리는 가늘었다. 박중사는 담담히 말했다. 모두의 목숨이 다 자네 덕에 구해졌어. 난 그저 판단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고통을 견뎌낸 건 자네였지. 김영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듯 다시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믿기 힘든 진실이 가슴을 파고들자 40년 동안 단단히 엉켜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회오리가 치는 가운데 과거의 장면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눈발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박중사의 시선, 창문 너머로 보였던 그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그땐 잔인한 눈빛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혹시 그 안에 걱정과 불안이 숨어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얼차려를 마친 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었던 박중사의 낮은 음성. 괜찮아. 자네 덕분에 모두 무사하네. 그 말이 다시금 귀에 맴돌았다. 그때는 열에 들떠 흘려들었지만 이제야 의미가 선명해졌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일세. 박중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계속 미안함을 품고 있었네. 자넨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나를 원망할 거란 걸 알았지만 말할 방법이 없었지. 김영호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신 척하신 거군요. 그는 흐느낌을 섞으며 말했다. 하루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일부러 괴롭히신 것도 다. 박중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이유가 있었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튼튼한 군인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 김영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제가 40년 동안 소대장님을 오해하고 원망해 왔는데. 박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호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한테 정말 미안했네. 얼마나 힘들었겠나. 나도 너 못지않게 평생 마음의 짐이었어. 김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박중사는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72세의 노인이 된 그 소대장과 68세의 백발이 성성한 병장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렸다. 오랜 상처와 오해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테라스 주변으로 붉은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다. 가을날의 맑은 하늘에 석양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길게 드리웠다. 지금 이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처럼 느껴졌다. 옆 테이블에 누군가가 슬쩍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곧 자리를 피해 주었다. 두 노신사의 포옹 속에는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배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감정을 추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직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묵은 응어리가 풀린 홀가분함이 서려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영호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전과는 다른 맑은 눈빛이었다. 저 같은 거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다니. 저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뻔했어요. 박중사는 손사래를 쳤다. 희생이라니 자네야말로 영웅이지. 그 어려운 걸 해냈으니까. 김영호는 멋쩍게 웃었다. 영웅은요? 전 그냥 소대장님께 찍혀서 고생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서로의 관점에서 본 1975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각자 몰랐던 부분을 채워나갔다. 김영호는 마치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이 몰랐던 장면이 이토록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놀랐다. 그때 제가 쓰러지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김영호는 숨죽여 들으며 중얼거렸다. 박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자넨 의식이 없었으니 모를 수밖에. 그럼 제 이름은 끝내 공식 기록에는 안 남았겠네요? 그렇지. 일부러 뺐네. 내가 전역하고 민간인으로 잘 살길 바랐거든. 박중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역 얼마 안 남은 병사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고 기록되면 괜히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힘들 테니까. 김영호는 가슴이 찡했다. 전 소대장님이 날 미워해서 일부러 이름 빼놓고 공 인정도 안 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박중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 다 말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자네 인생에 지장가는 일은 만들기 싫었네. 김영호는 울다가 웃었다. 40년 묵은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니 그 자리를 어찌할 바 모를 뭉클함이 채웠다. 소대장님. 박중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그냥 편한 대로 불러. 김영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니까. 박중사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게 좋겠군. 드디어 밝혀진 진실. 40년 묵은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지난 세월의 다른 이야기들도 남아있다. 그리고 김영호는 아직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 놀라운 사연을 털어놓게 될까? 또 다른 감동의 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의 장이 이제 펼쳐지려 한다. 화해의 술자리와 새로운 인연. 골프장은 이미 석양빛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골프를 치러 왔다가 뜻밖의 긴 대화를 나누느라 저녁때가 다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박중사가 먼저 웃으며 제안했다. 골프는 물 건너갔고 우리 소주나 한잔 할까? 김영호는 눈물을 훔치며 빙그레 웃었다. 좋지요. 오늘 같은 날 술 한잔 안 하면 섭섭하죠. 그들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대신 근처의 조용한 포장마차 스타일 식당을 찾아갔다. 화려한 곳보다는 소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것이다.
노을이 지는 거리를 걸으며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한결 부드러워졌다. 작은 상호가 적힌 포장마차 천막 안에 자리를 잡고 앉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르신들, 추운데 뜨끈한 국물 어때요? 소주 2병이랑요. 어묵탕 주세요. 박중사가 주문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얼마 후 펄펄 끓는 어묵탕과 소주잔이 앞에 놓였다. 김영호와 박중사는 마주 앉아 잔을 채웠다. 투명한 소주가 잔에 찰랑이었다. 먼저 한 잔 올릴게요, 형님. 김영호는 진심을 담아 한껏 허리를 굽혀 잔을 올렸다. 박중사는 얼른 잔을 받으며 맞잔을 들었다. 에이, 자네가 그럴 것있나? 나도 잔 올리지. 그는 상대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두 잔이 짤랑하는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호가 먼저 잔을 비우며 말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형님이 안 계셨다면 전 그날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박중사는 따라 소주를 꿀꺽 삼켰다. 얼굴이 벌써 홍조를 띠었다. 그런 말 마. 내 자식 같은 부하들을 지키는 게 군인의 도리니까. 김영호는 어묵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으며 미소 지었다. 형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아까 동기들이 말하길 제 친형과 형님이 고향 선후배 사이라던데 사실인가요? 김영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박중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잠시 고민하다가 씩 웃었다. 그래, 사실이네. 정말요? 김영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제 형을 아세요? 박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내 형이 날 많이 이끌어줬지. 군에 먼저 가 있었던 형이 휴가 나와 우리 동생 영호가 내 소대에 있다면서 잘 좀 챙겨주게 하고 부탁했었네. 김영호는 입을 살짝 벌렸다. 형이 그런 부탁을? 그랬지. 난 그 말을 듣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 박중사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GOP에서 동생을 맡겼으니 무사히 제대시켜 돌려보내야겠다 싶었지. 김영호는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래서 절 더 엄하게 대한 거군요. 절대 사고 치지 않도록. 박중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엄격해야 다른 애들도 긴장 늦추지 않으니까. 당시엔 다들 힘들었겠지만. 김영호는 울적한 웃음을 지었다. 전 그걸 모르고 형까지 원망했습니다. 그저 뜬 소문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현실이 더 드라마 같네요. 박중사는 미안한 듯 잔을 다시 채웠다. 그땐 부대 내에서 내 형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꺼렸어. 괜히 사적인 친분으로 편애한다 생각할까봐. 그래서 더 너를 표적으로 훈련시킨 면도 있네. 김영호는 머리를 저었다. 참, 세상에. 전 그걸 모르고 혼자 오해하고 별별 상상을 다 했죠. 혹시 우리 형이 예전에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무슨 감정이 있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둘은 마주보더니 동시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상황은 심각한데 40년 묵은 오해가 풀리고 나니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 이젠 나도 한 잔 올리세. 박중사가 공손히 잔을 들어 올렸다. 형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김영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박중사는 진지한 얼굴이 떴다. 아니야, 받아주게. 이건 정말 고마움의 표시니까. 그는 잔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 얼굴 보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김영호는 뭉클한 마음에 잔을 받았다. 영광입니다, 형님. 두 사람은 다시 건배를 하며 잔을 비웠다. 그들은 군대 시절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후 각자 걸어온 삶에 대해서도 차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김영호는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전 제대하고 나서 사실 꽤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악몽 꾸고 정신이 성하지 않았죠.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참 정신 없었을 거야. 박중사는 공감하며 고개를 주워겼다. 아내에게도 한동안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밤중에 식은땀 흘리며 깨도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곤 했죠. 김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다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점점 악몽도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군요.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는 법이지. 박중사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다 내 잘못이네. 아닙니다, 형님. 이제 와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게 절 위한 거였는데 제가 힘들었다고 원망만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박중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랬을 거야. 자네는 잘못이 없어. 김영호는 어묵 국물을 뜨며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제 둘째 아들이 군대 갈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렇겠군. 박중사가 귀를 기울였다.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겁이 났습니다. 얘가 혹시 나처럼 힘든 일 겪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입대 전에 몰래 부대에도 몇 번 연락해보고 동향 살피고 그랬죠. 김영호는 웃었다. 아내가 눈치채고는 당신이 더 군대를 못 보낼 거면 차라리 딸만 낳았어야지 하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요. 박중사는 크게 웃었다. 하하, 그 마음 이해하네. 나도 아들 군대 보낼 때 가슴이 쿵쾅쿵쾅 했어. 겉으로는 군인이 돼서 나라 지키고 와라 했지만 속으론 아무 일 없이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하고 빌었지. 형님 아드님은 군 생활 잘 마치셨습니까? 김영호가 물었다. 그럼 다행히 말년 병장 때 발톱무 좀 걸린 거 말곤 멀쩡히 제대했지. 호호. 두 사람은 군대 부모의 마음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렇게 공감대를 나누며 서먹했던 사이가 차츰 전우에 섞인 친근함으로 바뀌어 갔다. 이윽고 해가 완전히 저물고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와 말했다. 두 분, 안주 더 가져다 드릴까요? 국물 식었을 텐데 좀 더 드릴까요? 김영호가 손살에 쳤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 계산 좀. 그러나 박중사가 벌떡 일어나 만류했다. 오늘은 내가 내야지. 내 동생 만나서 화해한 기념인데. 형님, 제가 내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좋은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김영호도 지지 않고 지갑을 꺼냈다. 결국 신랑이 끝에 각자 한 번씩 내기로 합의하고 이번에는 박중사가 계산을 맡았다.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는 자네가 사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약속합니다. 김영호도 웃었다. 포장마차를 나와 함께 걷는 밤길, 가을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잠시 함께 올려다보았다. 40년 전 수많은 밤을 공유했던 전우들이 이제는 백발이 되어 이렇게 동행하고 있었다. 형님, 다음 달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중대 전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김영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오, 그래? 난 몰랐네. 박중사는 반색하며 물었다. 언제인데? 11월 초에 서울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예전 우리 부대 동기들 몇이랑 선임들, 후임들 다 같이요.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정말들 좋아할 겁니다. 박중사는 얼굴이 환해졌다. 그거 좋은 기회인데 나도 한 번쯤 얼굴 내밀고 싶었어. 다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김영호는 머뭇거리다 살짝 웃었다. 몇몇은 아직도 형님 얘기하면 곤란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박중사는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그땐 내가 귀신 소대장 소리 들을 만큼 했으니 욕 좀 먹었을 게야.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제가 다 풀어놓겠습니다. 전우들한테 그날의 진실을 얘기하면 형님에 대한 오해도 다 풀릴 겁니다. 아마들 깜짝 놀랄걸요? 자네 괜찮겠나? 굳이 안 밝히고 넘어가도. 박중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니요, 이건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 마음도 더 홀가분해지고 저도 다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형님께 감사해야 해요. 제 목숨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건데. 박중사는 감격에 겨워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네. 자네 정말 씩씩하다.
그렇게 화해와 새로운 약속을 나눈 두 사람은 각자 귀가하기로 했다. 박중사는 차를 몰고 온 터라 술을 마신 김영호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김영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박중사는 이 정도는 형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웃었다. 차 안에서 박중사는 라디오를 살짝 틀었다. 마침 잔잔한 트로트 곡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 다 아는 옛 노래였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식 웃음이 났다. 김영호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아쉬운 듯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평생의 짐을 덜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용서해줘서. 박중사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헤어지기 전 박중사는 무언가 생각난 듯 호주머니를 뒤적였다. 아, 이걸 잊을 뻔했네. 그는 작은 은색 군번줄을 꺼냈다. 오래되어 빛바래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군번줄이었다. 김영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저건. 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군번줄에 새겨진 이름과 군번을 확인했다. 김영호 19XXX. 분명 자신의 군번줄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 김영호는 깜짝 놀랐다. 군번줄은 전역할 때 반납하게 되어 있어 자신에겐 없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지금 그것이 들려 있었다. 박중사는 빙그레 웃었다. 그날 밤 자네가 초소로 돌아왔을 때 눈밭에서 이걸 떨어뜨렸더군. 난 항상 줍는 사람이었지. 언젠가 돌려줘야지 마음먹고 갖고 있었다네. 김영호는 울컥하며 군번줄을 가슴에 꼭 쥐었다. 형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군번줄. 마치 잃어버린 시간의 고리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갔으니 다행일세. 박중사가 흐뭇하게 웃었다. 그거 나름 내게도 의미가 컸어. 자네를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 김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포옹했다. 깊은 밤, 차 안에서 뜨거운 남자의 우정과 형제애가 싹 텄다. 40년 만의 재회는 뜨거운 술자리와 함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심 어린 전우이자 형제처럼 마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김영호에게는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다. 오랫동안 가족에게 숨겨온 군대 이야기를 꺼내야 할 순간이다. 가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김영호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이 밝혀진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영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마치 수십 년간 이어진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듯한 홀가분함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아내가 반색하며 나왔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골프 잘 치고 온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살피다가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어머, 어디 아파요? 얼굴이. 김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골프는 못 쳤어. 대신 아주 귀한 분을 만났지 뭔가. 큰아들도 거실로 나오며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친구분들이랑 한잔 하셨나 봐요? 김영호는 살짝 취기가 올라와 있었다. 그래, 소주 한잔 했지. 저녁상을 물리려던 며느리와 작은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김영호의 가족들은 평소에 그가 말수가 적고 군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훨씬 편안해 보였고 입가엔 미소까지 맴돌았다. 아내는 소파에 남편을 앉히며 손을 잡았다. 여보,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얼굴이 편해 보여요. 김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여보, 오늘 내 인생에서 아마 두 번째로 행복한 날일지도 몰라. 가족들은 의아해졌다. 큰아들이 물었다. 첫 번째는 뭐였는데요? 너희 엄마랑 결혼한 날. 김영호가 눈웃음을 쳤다. 아내가 아유 여보도 참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작은아들이 궁금해 죽겠다는 듯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근데 아버지, 오늘 누구 만났길래 그러세요?
골프장에서 친구분 만났다고? 김영호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이들에게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놔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들었다. 그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어. 그는 입을 열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내 상관이었던 분이야. 너희 아버지가 40년 넘게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지.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김영호에게 집중되었다. 아버지가 군대 얘기를 스스로 꺼내다니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되물었다. 아버님, 군대 시절 상관이라면 혹시 옛날에 말씀 안 하시던 그분인가요? 김영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가장 잊고 싶었고 또 가장 미워했던 사람. 작은 아들은 눈을 반짝였다. 그럼 혹시 아버지가 악몽 꾸셨다는 이전에 어머니한테 얼핏 들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예전에 군대에서 안 좋았던 일 때문에 가끔 힘들어 하셨다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다. 김영호는 가족들의 그런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숨길 필요 없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말 안 하던 군대 이야기 오늘 다 할 거야. 김영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 사실 예전에 그 군대 상관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고 했었잖아.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지?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예전에 잠결에 소대장 어쩌고 중얼대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꽤 심각한 거란 건 알았는데 여쭤보면 늘 괜찮다고만 하셔서.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말했다. 난 당신이 말하기 싫어하면 그냥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김영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가족들은 기대와 약간의 긴장 섞인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김영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다. 1975년 강원도 최전방 GOP에서의 추억, 아니 악몽부터 풀어놓기 시작했다. 가혹했던 군대 생활, 특히 박중사, 지금은 박형님이 한때 자신에게 얼마나 혹독했는지, 허구한 날 혼나고 벌받고 면회 취소되고 한겨울밤에 얼차려까지 받았던 일들을 가족들은 숨죽여 들었다. 김영호의 둘째 아들은 듣다가 분노에 찬 듯 말했다. 아니, 그 소대장 정말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그런 일을. 군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그는 군대를 다녀왔기에 그 고통을 조금은 상상할 수 있었다. 큰아들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그래서 군대 얘기를 아예 안 하셨군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라도 절대 말 안 꺼낼 것 같아요. 아내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보, 그동안 그런 일을 혼자 껴안고 있었어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부여잡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영호는 아내의 손을 토닥였다. 미안해. 당신에게도 다 말하지 못해서. 아니요,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고통스런 기억을 말로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김영호는 한참 동안 과거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족들은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울컥하며 그의 40년 전 이야기에 몰입했다. 특히 손주들 손자, 손녀들도 있었나 본데 앞서 언급은 없지만 손자 언급이 있었도 그제야 알게 된 할아버지의 과거에 눈을 반짝였다. 10살 배기 손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그 나쁜 소대장 아저씨 만난 거예요? 오늘?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영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나쁜 아저씨 만났지. 근데 말이야. 알고 보니 그게 다 오해였던 거 있지. 그리고는 오늘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가족들에게 전했다. 그날 밤 사실은 북한 침투조가 있었고 박중사가 자신과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을 준 거였다며.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사실이야. 김영호는 가족들의 넋이 나간 표정을 보며 이야기했다. 40년 동안 나 혼자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정작 그분은 날 살려주신 은인이었던 거지. 거실엔 정적이 흘렀다. 아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실화인가요? 북한군이 침투하고 당신이 그걸 몰랐다니.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둘째 아들은 감탄하듯 말했다. 대박. 이거 완전 영화인데요, 아버지. 만약 그분 못 만나셨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칠 뻔했네요. 그러게. 그래서 내가 오늘 두 번째로 행복한 날이라고 한 거야. 김영호가 환히 웃었다. 마침내 내 악몽의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악몽도 이젠 안 꾸겠지. 큰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버님,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젠 좀 편해지시겠네요. 응, 그래. 이제 한이 다 풀렸어. 김영호는 시원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 형님, 아니, 옛 소대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젊은 날 추억도 많이 생각나더라고. 그는 분위기를 밝게 바꿔보고자 일부러 군대 시절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재미나게 전했다. 겨울에 보급으로 양말 받았는데 다들 작아서 발가락이 꼬부라졌던 얘기. 박 중사가 자기 양말은 늘 딱 맞는 걸 신고 다녔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등. 가족들은 박장대소했다. 작은 아들이 웃으며 그 소대장님, 군수과랑 친하게 지냈나 보죠? 눈치 하나는 빠르셨네. 김영호도 덩달아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 형님도 참. 세월 흐르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시더군. 손자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진짜 용감했네요. 북한군도 물리치고. 김영호는 허허 웃었다. 나보다 내 할아버지 상관분이 더 용감했지. 할아버지는 뭐 한 게 없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밖에서 혼자 벌 받으면서 버틴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나쁜 사람들이 확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손자는 어른들 이야기를 나름대로 이해한 모양이었다. 가족들은 손자의 천진난만한 반응에 미소 지었다. 김영호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좀 멋있긴 했지. 그는 모처럼 밝게 농담을 했다. 손녀가 옆에서 할아버지 최고 라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아내는 안도의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그렇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김영호는 아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지나간 일이 됐어. 앞으로는 당신이랑 애들한테 군대 얘기 물어보면 다 해줄 거야. 내 과거를 숨길 필요 없어진 것 같아. 가족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김영호를 바라봤다. 그동안 말 못했던 아버지 남편의 한이 풀렸다니 자신들의 일처럼 행복했다. 그날 밤 김영호는 거실에서 온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40년 전 그 추운 밤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때론 눈물도, 때론 웃음도 어우러지며 가족들은 더욱 단단히 뭉쳐졌다. 늦은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 김영호는 거실 불을 끄며 창밖을 내다봤다. 까만 하늘에 달빛이 고요히 떠 있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곁에서 아내가 속삭였다. 여보, 오늘 우리 당신 덕분에 참 많은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김영호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내가 더 고맙지. 그동안 말 못하게 해서 미안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 있었다. 김영호의 눈앞에는 오늘 하루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재회와 감격적인 용서와 화해.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새삼 느꼈다. 김영호는 마침내 가족들에게 지난 세월 묻어두었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가족의 위로와 공감 속에서 그는 더욱 큰 치유를 얻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후련함과 평화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 남아있다. 한 달 후, 김영호와 박중사가 함께 참석한 부대 전우회에서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옛 전우들은 이 진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반응할까? 40년 만에 밝혀진 영웅의 귀환,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이 다가온다. 한 달 후,
초겨울의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11월 초, 서울의 한 예식장 지하 연회실에서 옛 부대 전우회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회색 머리의 할아버지부터 아직 정정한 중년까지 약 40여 명의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다. 야, 김병장, 여기. 어떤 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김영호였다. 영호는 활짝 웃으며 다가갔다. 오, 최일병. 아니, 이제 최 사장인가? 그는 예전 후임의 등을 두드렸다. 에이, 무슨 사장입니까? 퇴직하고 골프장에서 캐디나 하는걸요. 후임은 너털 웃음을 지었다. 근데 형, 얼굴 좋아 보이시네. 한 달 전에 봤을 때랑 또 다르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동기 하나가 거들었다. 그러게, 영호 너 지난번까지 우리 모이면 얼굴 좀 어두웠잖아. 오늘은 형광등 켠 것처럼 환하네. 김영호는 머쓱히 웃었다. 그래? 그런가? 하긴 요즘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 사실 전우회 멤버들은 김영호가 군대 시절 일로 마음에 응어리가 있단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특히 1975년 겨울의 그 사건 이후 영호가 크게 변했다는 걸 가까이서 본 전우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 모임이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앞에 나와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영호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때 연회실 입구에 한 노신사가 조용히 들어섰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고 군인다운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박중상 예편이었다. 순간 주위가 술렁거렸다. 저마다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저분 혹시? 야, 박중사 아냐? 말도 마. 박귀신 소대장.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지? 얼굴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웅성임이 커졌다. 일찍 예편하여 다른 부대와도 교류가 끊긴 박중사를 실제로 보는 건 40년 만이라는 이들도 많았다. 어떤 이는 반갑기보다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그 시절 박중사의 엄격함이 트라우마로 남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호는 바로 일어서서 박중사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환한 미소로 박중사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오셨어요. 박중사는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김영호를 보자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그래, 약속을 지켜야지. 둘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던 전우들은 의아해했다. 분명 김영호는 박중사를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이 저렇게 친근하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통해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희 전우회 모임에 옛 박중사님이 와주셨습니다. 일순 박수가 어색하게 터졌다. 몇몇은 진심으로 환영했지만 다수는 의아함과 옛 기억이 교차하며 복잡한 표정으로 손뼉을 쳤다. 박중사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참 못 본 전우들이 삼삼오오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박중사님, 기억나십니까? 저 일병 최동수였습니다. 아, 최동수. 많이 늙었구만. 하하. 중사님, 저 김상병이요. 그때 탄약고에서 혼나던. 오, 그래. 자네 잘 지냈나? 박중사는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옛 부하들을 대하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조금씩 경계를 풀고 추억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용기 있는 전우는 솔직한 궁금증도 내비쳤다. 한 상사가 웃으며 농담처럼 물었다. 근데 박중사님, 그때 왜 그렇게 우리 영호 병장만 잡으셨어요? 저희끼리도 늘 궁금했습니다. 대체 영호가 뭘 잘못했나 하고. 주변에서 몇몇이 맞아 하며 맞장구 쳤다. 김영호는 그 질문에 화답하듯 앞으로 나섰다. 여기 다들 궁금해 하시네요.
왜 옛날에 나만 잡았냐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영호가 이렇게 유쾌하게 말하자 모두 분위기가 편해졌다. 박중사는 머쓱한 듯 웃었다. 허허, 그때 내 별명이 괜히 귀신 소대장이었나? 다 지나간 시절이지만 고생 많았네들. 김영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제스처를 취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박 소대장, 아니, 박 형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영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박중사는 살짝 놀란 얼굴로 김영호를 바라봤다. 그러나 김영호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우리 전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김영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40년 동안 우리 부대 역사에 작은 미스터리가 있었지. 다들 기억할 거야. 1975년 1월 우리가 GOP 근무하던 시절에 갑자기 비상 걸리고 뭔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텐 정확히 안 알려졌던 사건.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맞아. 그때 새벽에 난리 났었지. 우리 초소에 무슨 일 있다더니 결국 조용히 끝났었는데 난 무슨 훈련이었나 했어.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그래, 다들 짐작만 했고 정확히 몰랐을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중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김영호가 그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마치 이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김영호는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침투조 첩보가 있었고 박중사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김영호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얼차려를 받은 동안 사실은 그게 적을 교란시킨 것이었고 결국 지원부대 도착으로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 숨죽이고 듣던 전우들은 충격과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각자의 퍼즐 조각을 맞춰갔다. 그러니까 그때 총성 들렸던 게 진짜 교전이었단 말이야. 난 번개탄인 줄 알았더니 저기 있었다니 완전 몰랐네. 김영호는 마지막으로 전우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짊어지고 우리를 지켜준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박중사님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박중사에게 옮겨갔다. 박중사는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자네들이 열심히 따라줘서 된 거지. 나 혼자 뭘 하나. 하지만 김영호가 말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때 우린 아무것도 몰랐고 다 이분이 계획하고 책임지고 다 해내신 거죠. 심지어 우리 보고서에서 내 이름도 뺐다고 합니다. 곧 전역할 나까지 챙겨주려고. 누군가 감탄 섞인 소리를 냈다. 전우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는 그랬던 거였어 하며 무릎을 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먼저 최일병이 나서서 박중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대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중사는 당황하며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니다, 아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러나 이미 감동의 물결이 번진 연회실에서 여기저기서 박중사를 향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박중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릴 살려주셨군요. 남성들이 하나둘 기립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중사는 눈앞이 흐려졌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일이 이렇게 해소되는 순간이 오다니. 그는 연신 손을 저어가며 정말 할 일 했을 뿐이네. 군인으로서 당연한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김영호는 그런 박중사의 등을 토닥였다. 형님, 이제 다들 아셨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영호 자네가 더 수고 많았네. 박중사는 코끝이 빨개진 채 말했다. 내 대신 저 고생 다 하고 또 이렇게 밝혀줘서 고맙네. 김영호는 밝게 웃었다. 덕분에 저도 영웅 소리 한 번 듣네요. 여기 보세요. 다들 절 보고 박수 보내는 거. 실제로 전우들 몇은 김 병장도 대단해 라며 함께 지켜세웠다. 와, 김영호, 내가 우리를 살린 영웅이었구만. 한 선임이 크게 외쳤다. 모두들 웃음과 환호성 속에 김영호를 애워싸고 등을 두드렸다. 에헤이, 내가 뭘. 김영호는 겸연쩍었지만 속으론 뭉클한 감동에 젖었다.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땐 그냥 얼어 죽을 뻔한 가엾은 병장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영웅 대접이라니. 물론 진짜 영웅은 바로 옆에 있는 박중사란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제안했다. 자, 우리 이렇게 된 거 잔을 들어 축하합시다. 40년 묵은 오해도 풀렸으니 오늘 두 분께 건배. 사람들은 일제히 잔을 들고 외쳤다. 건배! 유쾌한 웃음과 함께 모두가 잔을 기울였다. 소주와 맥주가 뒤섞인 잔 속에서 40년 세월의 회포가 진하게 우러나왔다. 박중사는 자리에 앉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전우들을 둘러보았다. 한때 젊고 혈기왕성했던 그들이 이제는 머리 희끗한 노년이 되었지만 그 우정과 전우애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간 아직이 옛 군가를 흥얼거렸다. 열공의 횃불. 다른 이들도 따라 부르며 추억에 빠져들었다. 곧 장난스럽게 2절, 3절을 불러가며 어깨 동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영호는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전우들을 바라보다 슬며시 박중사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형님, 같이 부르셔야죠. 기억 안 나세요? 군가 대회 때 형님이 선창하셨잖아요. 박중사는 한바탕 웃었다. 아직도 기억하나? 그래, 한번 가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선창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우렁찬 그의 목소리에 전우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따라 불렀다. 연회실 가득 군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볼 정도로 열정적인 떼창이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20대로 돌아간 듯했다. 노래가 끝나자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우리 박 소대장님, 목청 한번 좋습니다. 그때 그 카리스마 어디 안 가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박중사가 잔을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 사실 오늘 여기 올 때 많이 망설였네.
내 얼굴 보면 반가워할 사람이 없을까봐. 에레이, 무슨 말씀이세요? 진작 오시지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박중사는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야. 다 내가 그때 엄해서들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와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울컥해진 마음에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나갔다. 난 제대하고도 한동안 자네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잘 살고 있나 궁금했어. 근데 이젠 마음이 놓이네. 다들 멋지게 나이 들어있구만. 사람들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 박중사는 잔을 높이 들었다. 우리 이제 지나간 오해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세.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예, 힘찬 대답이 돌아왔다. 모두들 잔을 부딪히며 응답했다. 박중사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뜨겁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기운을 느꼈다. 아, 인생이란 정말 모를 일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중앙에는 오늘의 두 주인공 박중사와 김영호가 나란히 섰다. 김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박중사의 어깨에 한쪽 팔을 둘렀다. 다른 한쪽으로는 옛 전우 한 명을 끌어안았다. 모두들 허물없이 어깨동무를 하며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렸다. 하나, 둘, 셋. 김치 셔터가 눌리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해사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렇게 40년 묵은 오해와 한은 완벽히 해소되었다. 김영호는 더 이상 추운 겨울밤에 악몽을 꾸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중사 역시 평생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누르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전우이자 친구가 되었다.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 박중사와 김영호는 굳게 악수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형님. 그래, 꼭 그러자고. 건강하고.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 늦가을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따뜻했다. 박중사가 문득 김영호에게 물었다. 영호야,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면 우리 부대에 있었던 강원도 GOP 한번 가볼래? 요즘은 민간인도 통일공원으로 개방하는 곳 있던데. 김영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그때 그 초소 자리, 저도 한번 꼭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조만간 날 잡아 함께 가세. 박중사는 크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김영호도 화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김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40년이 지나도 결국 빛을 발하는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들었다. 한 달 전 박중사가 돌려준 그것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은색 군번줄이 반짝였다. 내 젊은 날의 증표. 김영호는 가슴에 품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김영호는 집에서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온 가족이 이미 잠든 조용한 거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덜컥했을 그 풍경이 오늘은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다. 김영호는 창밖을 내다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 나의 1975년. 그리고 안녕, 나의 악몽들.
그는 미소 지으며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군번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극복과 화해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눈 내리는 창밖을 배경으로 김영호의 얼굴이 잔잔한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몸을 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때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오해와 상처가 알고 보면 누군가의 숨은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와 박중사님의 40년 묵은 오해가 풀린 날,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전우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 악몽에 시달리던 김영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밤에 가슴 아픈 꿈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중사님 역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 밝혀지고 용서와 화해는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나요?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해 보세요. 때론 40년의 세월도 순식간에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이해와 용서의 힘은 위대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전우를 지킨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